총괄위원 하도 어색해. 총괄위원이고 생태계 연구소에서 사목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명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이번 포럼은 기후위기 시대에 청주의 가로수 정책을 돕다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간략하게 이것을 정하게 된 거는 저희 환경녹지위원회가 2020년도에는 정책 연구 과제로다가 청주시 가로수와 흰녹지 가이드 확충 방안에 대한 정책 연구 과제를 좀 진행을 했고요. 21년도에는 탄소 중립 통합 숲관리 정책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기후위기 시대에 청주의 가로수 정책을 돕다는 저희 청주지속경 환경녹지위원회하고 그리고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이 같이 공동주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회는 워낙에 저희 이재현 청주지속가정발전협의회 상임의장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제 코로나 확진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하신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섭외를 완료했습니다. 저희 김영대 청주지속가정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님 모시고 개회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경이 떨어졌어요. 네, 오늘 차 없는 날인데 어쩌면 차가 없으면 가로수가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 개화사의 이혼은 조금 어느 정도 연관된 말씀으로 좀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청주시 가로수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현재 받고 있는 환경녹지위원회의 포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이 자리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직접 포럼과 발제와를 참여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교회 함께해 주신 환경연의 신동엽 상임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함께 주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좌장으로 함께해 주신 환경녹지위원회 한민철 총대 교수님 위원장이신 한민철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 길 와주신 최진호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토론자들 계시고요. 그런데 특히 우리 청주시의회 환경위원회 박완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토론자로 또 워낙 많이 나와주셔서 유원식 도시시설 과장님, 최주환 신선장 계획과 과장님, 홍현철 공원조성 과장님, 그리고 최수호 상임관리과 주무관님까지 그리고 한준희 농산촌 활성화 연구소 소장님 그리고 청주 에코컴플렉스의 김경민 관장님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늘 우리 청주 충주의 환경 운동을 앞장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성우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일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개를 앞으로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해드립니다. 이제 스위치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가로수의 문제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이 고민들을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또 행정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비근한 예로 매일처럼 제가 지나다니는 길이 이제 대성로입니다. 상당공원 바로 뒤쪽. 지금 확장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아서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확장 공사를 하고 도로 확장을 하면서 가로수를 심지 않아요. 아마 보도에 공간이 부족해서 안 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 향후 어떻게 하려고 아직
가로수를 심지 않고 있는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어떤 계획으로 있으신지 그건 자세히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가로수들도 잘려나가기도 하고 또 교통량이 많아지고 또 버스 다니는데 좀 지장이 있게 되면 가지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의 문제, 교통의 문제를 또 우선시하게 되다 보면 차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가로수가 또 녹지가 이제 또 개발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사유지와 녹지를 훼손하게 되고 이게 참 어려운 과제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해결 방안을 그리고 앞으로 기후 위기 상황이 우리가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될 거라고 봅니다. 최근에 기후 위기를 우리 피부로 느끼고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 청주 우리가 사랑하는 맑은 물 청주 그리고 또 꿀잼 도시 정말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삭막한 청주시에 특히 떠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젊은 분들께서 우리 청주의 미래를 짊어져 가셔야 될 청년 또는 중장년들께서 또 어린이들이 여기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당장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우리 청주는 벌써 중창북도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이 위험 지역이 7개, 8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주는 이미 위험지역으로 들어갔고요. 이제 지난 2분기에 청주시는 주의 단계에서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치가 더 악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 5년 내에 아니면 2030년쯤 되면 우리 청주시도 지금 추세대로라면 인구 소멸, 지역 소멸, 위험 지역으로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왜 청주 시민들이 떠나는가, 아니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가 등등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인과적으로만이 아니라 그래서 더 살기 좋은 환경 그리고 정치 여건들을 마련해야 된다는 부분까지도 정말로 기후위기 별로 신경 안 쓰신다면 정말로 살기 좋은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무엇인가 우리는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애둘러서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가로수 정책을 묻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와 토론 진지하게 해주시고 많은 정책 제안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맑은 물 청주 또 아름다운 청주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동주체인 청주총괄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신 신동영 대표님의 인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총괄환경운동연합의 신동영입니다. 가로수는 매번 똑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마 조경 정도로 생각하고 심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환경 붕해가 좀 심해지면서 그것에 대한 완충으로 심각했었고, 최근에 미세먼지가 좀 심각해지면서 미세먼지를 흡수할 수 있는 대안이다라는 역할이 제조한 것 같기도 했었고요.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라고 해서 또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우리 조건에 따라서 가로수는 계속 역할을 다시 부여받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도록 아마 그게 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여전히 우리 행정이나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를 뒤덮고 있는 이념은 아마 성장 제일주의 아닌가 싶습니다. 성장 패러다임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기후위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들을 보면 그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저희가 물론 환경단체여서기도 하고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를 논의하고 이미 그렇게 합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그 계획들을 내놓고 그런데 이번 지난 대선이나 지난 지방선거 때 그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 탄소 중립 계획은 거의 사라지거나 뒤로 뒷순위로 밀렸죠. 그래서는 기후 위기를 매번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토론도 좀 유의미하려면 기후 위기 시대의 가로수 역할을 재정하려면 좀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짚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런 패러다임을 계속 가지고 기후 위기를 바라봤을 때 사실은 기후 위기를 제대로 조명하고 대응할 수 있나 의심이 들죠.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아마 가로수 정책이나 가로수 담당은 그 전에 70년대 그것 틀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발제하신 분께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더니 작년에 산림조성법인가 해서 도시 그쪽으로 가로수가 넘어왔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 그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그것에 대한 인식들을 제대로 하고 있나.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빌어서 한 가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게 그렇습니다. 기후 위기 시대에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선돼야 건 어쨌든 실태 조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후 위기에 가로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가 청주시에 있는 가로수들이 어느 정도의 탄소 흡수 능력이 필요한지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역산이 가능하겠죠. 최소한의 실태 조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실태 조사를 제대로 지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행정 체계도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조직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 스피커가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다 호명을 해주셔서 호명 안 되신 분만 간단하게 하고 이따가 또 호명하신 분들 또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환경녹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는 충북환경기술인협회 박동근 대표님 참석하셨고요. 한이엔지 대표이신 오일균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주식회사 시소요에서 오셨더라고요. 이재헌님 참석하셨고 그리고 시의원님 박승찬 또 시의원님이 같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제 발제를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발제는 탄소 중립 도시를 위한 가로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가로수 시민연대 대표이신 최진호 대표님 모시고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고. 그래서 유명한 가로수길을 한번 답사를 다녀보자 했을 때도 청주 IC에 있는 프라트나스 가로수길을 보면서 정말 멋지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상해 있고 또는 이제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 도시의 발전과 관리에 있어서 가로수를 어떻게 앞으로 잘 대해야 될 것인가 좀 고민이 들더라고요. 아마 그런 많은 고민이 있어 왔고 그 가로수길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 또 아쉬운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또 자석버스를 타고 여기 오는데 대로변에 또 프라트나스 가로수가 꽤 또 뭔가 잘생겼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일부 나무는 또 썩어가는 모습이 있으면서 아마 제 기억에는 1995년부터 2000년 5년까지가 청주시 가로수의 가장 전성기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면서 이제 앞으로 이 청주 가로수의 이 번영과 발전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뭐 발제로 소개를 드리자면 사실 저는 이제 가로수를 대상으로 탄소 중립 도시를 이루는데 어떠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 사회가 국가의 정책적인 목표 또는 뭔가 우리가 조금 다른 어떤 개발 부서에 비해서 등한시되고 후순위에 처해져 있는 여러 녹지 관리나 나무들이 뭔가 정책적인 주류화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중요한 과제에 올라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도시를 이루기 위한 중요한 또
활용될 수 있는 자원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탄소 중립 도시를 잘하기 위해서 가로수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바뀌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작년부터 올해 계속 촘촘히 짚어보면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도시에서 탄소 흡수원으로서 가로수 역할을 하려면 나무가 잘 자라야 되잖아요. 잘 자라고 나무 가로수가 뭐 5만 그루가 있다, 10만 그루가 있다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정말 줄기와 가지가 잘 뻗어서 크게 자라야지만 소위 광합성 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고 나무의 몸집이 커진 게 사실 탄소 축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중요한 어떤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열쇠가 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살아야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흡수원 그러면 일단은 탄소를 얼마나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나무 한 그루가 얼마만큼의 탄소를 흡수할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의 계산법에 따라서도 좀 이해의 차이가 있고 그러면 그 흡수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나무를 오래오래 두는 게 좋은 거냐 아니면 2, 3년 왜냐하면 젊었을 때 잘 성장하기 때문에 잘 성장했던 그 시기에 피크를 찍고 다시 또 어린 나무를 심는 게 좋으냐라는 그런 또 논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또 계산 방법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탄소 흡수량만 가지고 따져든다 보면은 사실상 나무가 주는 여러 다양한 환경적인 가치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손실시킬 수가 있고 또는 나무가 사실 탄소 흡수만 하는 게 아니라 상당하게 많은 우리 인간들한테 주는 관계 설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나무 그늘이 우리가 실제 도시의 온도를 떨어뜨려 준다. 이게 직접적인 효과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가장 주목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발표에도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공기 중의 온도를 얼마나 떨어뜨린다 또는 지표면의 온도를 얼마나 떨어뜨려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기후 완화와 더불어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이 시민들이 뭔가 폭염을 피해서 뭔가 좀 휴식할 수 있고 안식처가 될 수 있는 곳이 도시 곳곳, 마을 곳곳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제 가로수의 가장 큰 역할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 불평등 측면도 충분히 고려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 뉴욕 타임스에서의 이 보도인데요. 그 도시의 사회 불평등을 확인하려면 그 지역의 나무 숫자를 세어보아라 라는 게 타이틀이었어요. 나무 숫자 기사는 제목은 나무 숫자인데 여기서 드러나 있는 그 지표는 그 수간 피복률이었어요. 왼쪽은 그 뉴욕에서 잘 사는 그 동네고 오른쪽은 그러니까 왼쪽은 맨하탄, 오른쪽은 그 소위 이제 할렘가 지역이었는데 온도가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나무가 그늘 지어진 그 면적 비율이 왼쪽 부유한 동네는 거의 50%에 가깝고 가난한 지역은 10%도 안 되고 그 차이가 극명하게 나오는 거죠. 물론 이게 사회 불평등의 결과로 인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또 한편 불평등을 더 가중시키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도 그렇고 많은 유럽이나 서양계 사회에서는 나무가 도시를 얼마나 덮고 있느냐 그 지표를 가지고 지금 도시 가로수를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영어로는 이제 어반 트리 캐노피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그 가로수들이 되게 이런 모양으로 함부로 다뤄지는 게 많았었잖아요. 물론 다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유는 간판을 가린다, 열매가 떨어진다, 또는 나무가 너무 크게 자라서 쓰러질 이유가 있다, 많은 등등등 이유가 있는데 사실 자연계나 좋은 지역에서 심으면 몇백 년 동안 살 수 있는 나무가 도시 가로수면 3, 40년만 지나면 마치 위험한 나무다, 노령목이다라는 그런 또 뭔가 낙인을 찍어서 함부로 또 베어내려고 하는 그런 또 시선도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보는 거는 나무의 어떤 이상적인 과도한 가지치기와 또는 뿌리도
많이 절단하고 있어요. 맨날 보도블록을 공사할 때 되게 부서가 다르잖아요. 되게 도로가에서 보도블록 공사하면 시민들 보는 눈도 있고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데 이 보도블록 걷어내고 막 드슥드슥한 그런 뿌리를 많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위에서 잘리고 밑에서 잘려서 실제 그 나무가 가로수가 이현복이 되어가는 과정은 나무 자체가 그렇게 쇠약해진 게 아니고 결국에는 원인 제공자는 그 잘못된 관리, 미흡한 관리에서 나무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이 나무 입장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로수를 관리하는 공직자의 입장, 민원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저 나무는 위험한 나무입니다라고 지목할 수는 있지만 나무 입장에서는 너네가 우리들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해있다. 더 이상 위험에 처해지기 전에 우리를 잘 구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그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규명하고 잘 해야지만 결국에는 이게 그 우리가 가장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자연물이잖아요. 그래서 저 자연을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서 어떻게 생태 감수성을 끌어낼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망쳐진 기후가 사실상 자연을 파괴하고 화석연료를 채굴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는 자연과의 공생의 가치를 구석구석 퍼뜨려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상 매개체가 가장 가까운 자연물인 가로수가 될 수 있고 그게 아이들한테 어떤 눈높이로 뭔가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잘리고 베어내는 것이 아이들한테 누군가가 당연한 거야 또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도 돼 라고 학교나 어른들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 아이들한테는 그러면 그럴 수 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는 순간 우리 사회가 이제 자연을 대하는 또 생물을 대하는 태도가 좀 많이 좀 낮아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가 저는 결코 그냥 도로변에 있는 구성물로서의 나무가 아니고 또는 가로수는 그렇지만 또 약간 상가에 있는 나무들은 또 상가에도 소유주잖아요. 또 소유물인데 단순한 나무가 아니고 저 가로수를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그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생태적인 전환을 뭔가 좀 이렇게 표상화시키고 또는 가로수를 어떻게 대하는 그런 태도가 결국에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더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 태도를 바꾸려면 법과 조례가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의 태도가 바뀌어야 되고 시민들의 의식과 참여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온전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나무로 보는 게 아니고 저 나무를 통해서 많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가로수와 시민이 서로 공생할 수 있는 도시, 가로수를 우리 친구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다시 설정하는 것이 앞으로 기후위기 시대에서 우리가 도시의 어떤 생태성과 지속 가능성을 복돋을 수 있는 관계라고 보고요.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 본격적으로 좀 제가 쭉 자료를 수집하고 가로수와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을까 또는 뭐가 문제고 뭐가 필요할까 정리했을 때 지난해 정부에서 이제 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고 했을 때 물론 이제 흡수원으로서의 역할도 이렇게 탄소 중립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할당을 했죠. 그리고 대개는 살림이지만 이 정부의 계획에서도 도시 녹지를 통해서 연간 만 톤이죠. 네. 10,000톤 정도를 확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일단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흡수원으로서 산림탄소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산림지역만 그게 계산된 통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갔지 도시 지역에 있는 녹지나 가로수는 이게 배출 흡수에 대한 계산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보도 자료에 보면 이제 이 민간위원들이 참여한 여러 가지 제안들 속에서 추가적인 흡수원 발굴 및 확충이 필요한데 그 이제 내용에 보면 추가 흡수원 발굴에 이제 가로수가 들어 있었어요. 일단은 뭐 작년에 그 탄소중립위원회의 주요 골자가 이번 정부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탄소 흡수원을 통해서 이 온실가스 배출의 노력을 어느 정도 상쇄해 보고자 하는 그런 할당치 중에 산림은 기존에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관심을 두고 지목을 했을 때 이 도시의 가로수를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더 확충할 거냐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주요한 관점으로 보고자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IPCC에서 항상 각 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 흡수량 산정한 거를 보고를 받고 검증을 하는 체계가 있는 걸로 아시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토지 이용별로 토지 산림이냐, 뭐 정주지냐, 초지냐, 습지냐에 따라서 탄소 흡수량과 배출량을 산정해서 보고하는 체계가 있는데 되게 놀라웠던 사실이 우리나라는 여태까지 정주지 지역의 이 탄소 배출량, 흡수량을 계산을 안 했었대요. 전 세계 중에 정주지 지역에 이 탄소와 관련된 통계가 없었던 나라가 6개더라고요. 이제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이 말은 공원에 있는 나무들, 도로에 있는 나무들, 아파트에 있는 나무들 뭐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도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야 시작했다라는 거. 그 중에서 이제 가로수의 어떤 지상부의 바이오매스 토양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중립 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탄소 중립 도시숲이라는 그런 사업 명칭도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산림청에서 미세먼지 저감 숲, 최근에 바람길 숲 해왔잖아요. 내년부터는 그게 다 탄소 중립 도시숲으로 명칭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 한 해 예산이 3천억 정도 배정이 된다고 하고, 그러면 탄소 중립 도시숲 조성과 관리한 여러 지자체의 공모 사업과 지원 사업 이런 게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도시의 가로수가 정말 탄소 흡수원일까? 그러니까 순 흡수원이요. 순 흡수원일까? 에 대해서 한번 명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뭐 막연히 나무니까 흡수원이겠지. 그리고 뭐 그런 기능이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나무의 체적이 커져야지만 더 흡수한 게 플러스 돼서 축적이 된다고 보는 건데, 우리가 보는 가로수가 매번 자르고 베고 하면 더 줄어드는데 그게 흡수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적인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앞으로 좀 더 면밀하게 봤으면 좋겠는 게, 산림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고 지난번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여러 도시숲 조성 관련된 홍보 또는 기본계획에 늘 등장하는 이 그림과 내용인데요. 여기서 보면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제 탄소 흡수량에 있어서도 흔히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연간 2.5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라고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어요. 홈페이지에 가보면. 근데 우리나라 1인당 그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2톤이거든요. 그래서 저 말을 숫자로만 받아들이면 한 사람당 나무 5그루만 심으면 내가 배출한 거 다 상쇄했네? 게임 오버 끝! 이렇게 되게 가볍게 받아들여지는 태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이 탄소와 관련된 과학자나 전문가가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과잉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나무를 심자 하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에서 뭔가 선한 행위고 지역과 자연을 좋게 하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여지긴 하지만, 혹시라도 저런 부분들이 나중에 비판에 처했을 때는 나무 심었는데 무슨 효과가 있었냐라고 했을 때 궁색한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미 홈페이지에도 분명히 이제 나무 한 그루에 2.5톤 흡수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하도 궁금해서 예전에 한번 그 신문고를 통해서 질의를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 나무는 수간폭이 40m의 나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40m 늦게 나무면 거의 뭐 500년, 1000년 된 그 천연기념물급 그런 나무에 해당하는 크기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본말 전도고 약간 혹세공인하는 그 측면도 있는 거죠.
정말 크고 잘생긴 나무 한 그루를 조사해 놓고 나무 한 주 심으면 이런 혜택이 옵니다라고 하는 게 너무 과잉 홍보인데 일단 그 과잉 홍보를 지적을 하면서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 정도 역할을 하려면 나무가 커야 된다는 거예요. 나무가 온전하게 커야지만 나무가 지니고 있는 잎과 가지와 몸집과 또는 거기서 떨어진 어떤 유기물이 토양에서 축적이 되고 그 상태가 이 정도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똑같은 산림청에서 다른 통계 데이터를 보면 느티나무 한 주가 1년에 한 24kg 흡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랫부분이 더 정확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기관에서 또 매일 가로수가 어떠한 흡수 능력을 가지고 있냐고 했을 때 이것도 보면 한 16m 혹시 그 청주 가로수 중에 수완폭이 16m인 가로수가 있나요? 10m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0m는. 16m를 하려면 사실 보도블록 한쪽도 16m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보도폭이 한 10m 정도, 최소한 10m 정도는 가도 그게 거의 건물이랑 닿을 듯 말 듯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도 양거줌나무, 느티나무가 너무 과하게 평가되어 있지만 하여튼 뭐 이것을 숨은 뜻은 나무를 크게 잘 키워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보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의 가로수인데요. 이런 나무들이 많잖아요. 어떻게 이런 나무들이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흡수원이 아니고 오히려 배출원인 거죠. 왜냐하면 점점 나무의 덩치는 줄어들고 이 나무를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또 그 관리하는 인부들과 기계와 작동이 돼서 오히려 더 탄소가 배출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 되면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열매도 처분해야 될 텐데 그 많은 낙엽과 열매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해서도 우리가 탄소 순환적인 측면에서 소각을 할 거냐, 매립을 할 거냐, 아니면 부엽토로 만들 거냐 그런 것도 앞으로 조금 더 자원 순환 측면에서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제 나무가 죽어가면 메탄가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안타까운 연구인데요. 작년에 흔히 우리가 탄소 흡수원의 흡수량을 산정할 때는 나무의 흉고직경이나 크기를 재가지고 그거를 뭔가 좀 이렇게 생체량을 간접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인데 실제 관측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흡수 또 나무가 또 탄소를 배출하기도 해요. 호흡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그런 어떤 과정을 실제 관측을 통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숲에서 소위 말하면 나무 여름철에 폭염에 시달려 가지고 나무가 호흡이 거칠어지고 또는 이게 사실 그 토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토양의 직사광선이 쬐거나 땅을 갈거나 그러면 토양의 호흡이 되게 활발해져 가지고 토양 속에 내재되어 있던 탄소가 또 막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다 해보니까 이 서울숲은 탄소 흡수원이 아니고 마이너스인 배출원이었다라고 하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가 얼마나 흡수원이다 그것만 따져서는 안 될 것이고 앞으로는 토양 관리 또는 이 폭염에 허덕이는 이 나무의 생육 관리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청주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혹시 뭐 우리가 몇백만 그루 나무 심기, 1000만 그루 나무 심기 그런 사업들을 지난 10년, 20년 동안 많이 해왔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업의 성과는 양적인 목표만 중요한 거였잖아요. 되게 큰 나무 한 주를 심던 조그만 감목을 심던 똑같은 한 주였었어요. 되게 감목을 상당히 다 심어가지고 뭐 500만 그루 심었습니다, 1000만 그루 심었습니다라고 이제 자기 임기 때 그런 역할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심어놓고 효과 계산은 또 교목으로 해버려요. 그게 되게 시민을 눈속임하는 그런 게 있었고요. 그게 지난 시기까지는 그게 먹혔던 시기였고 시민들도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여졌지만 앞으로는 이제 탄소와 관련된 다 계산법이 촘촘해지고 따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나무 얼마나 많이 심었다의 그런 어떤 슬로건으로는 실제 어떤 시민들의 주목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겠다 싶고요. 그래서 앞으로 중요한 방향을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나무의 덩치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바이오매스.
덩치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제 총량제를 도입을 해가지고 나무가 달고 있는 줄기와 잎, 몸집, 토양에 있는 뿌리가 뭔가 그 도시에서 점점점 늘어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는 거지 줄어드는 걸로 한다면 그 도시는 점점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기능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시에 가로수 5만 주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도시를 덮고 있는 나무의 그늘이 현재 25%입니다. 근데 앞으로 30%까지 늘리겠습니다. 라는 측면의 수간 피복률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 앞서 이렇게 선진 도시들이 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매스 총량을 늘리고 수간 피복률을 늘리는 것.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1인당 공원 면적, 나무 숫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거야 이거죠. 그리고 현재까지 통용되는 행정의 통계의 데이터지만 실제 탄소 흡수원과 생태적인 특징을 반영하는 것은 나무의 덩치와 입체적인 양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이렇게 많이 알려진 게 미국의 트리맵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뉴욕에 있는 70만 그루의 가로수를 한 20년에 걸쳐서 나누어서 단계별로 조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 나무의 크기를 다 재고 생육 상태를 다 이렇게 기입을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이 자원봉사자들이 하는 관리가 다 이제 소통이 될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자료가 되고 데이터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실제 시민들이 내 집 앞과 우리 동네의 가로수와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행정에서도 이 가로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건데 특별히 뭐냐면 이 가로수 한 주 한 주마다 생태계 서비스 측면의 가치를 다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기능을 다 좀 시퀀선스를 좀 만들었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2035년까지 수간 피복률을 30%까지 목표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외국 사례의 흐름을 받아서 최근 이제 서울의 일부, 그다음에 광주의 일부 이렇게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조사해서 온라인 지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을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서울의 마포나 광주도 마찬가지고 아직까지 행정기관이 크게 주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냥 민간 단체와 민간 이제 중간 지원 조직이 조금 하는 경우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뭔가 행정이 같이 함께 이런 가로수의 어떤 데이터 기반을 시민과 함께 만들어서 잘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관리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든다고 한다면 가장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이고 저는 그게 청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나무 그냥 무슨 나무다 크기가 어떻다 그것만 메모리해서는 안 되고 그 나무의 줄기와 잎, 뿌리에 대한 상태를 질적인 상태를 조사를 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도 사실상 많이 또 수종갱신의 목적 또는 여러 가지 전선과 상충 또는 보도블록 하다 보면 많은 여러 가지 이유로 베어지거나 잘려지거나 할 거잖아요. 대부분 이제 바꿔 심기나 또는 새로 심을 때 좀 심의 기준을 강화하고 가지치기를 최소화하고 또는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토양과 뿌리를 보호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이 기준과 세부적인 노력이 앞으로 필요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오늘 또 자동차 타지 않는 날이라고 한 거잖아요. 가로수와 자동차는 분리할 수 없어요. 아까 이제 인사말에서 자동차가 사라지면 가로수가 더 살 수도 있다고 또 바람도 하셨지만 도로이기 때문에 가로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로변에 도로는 그대로 놔두고 가로수만 어떻게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로수가 잘 살려면 우리가 지상부에 공간을 내어줘야 돼요. 나무가 뻗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나무가 가지가 뻗어가지고 살면 위가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쓰러지지 않으려고 계속 강전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것은 나무의 뿌리가 튼튼하게 넓게 자리를 잡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나무를 크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러면 결국엔 우리가 공간을 내어줘야 되는데 도로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로 다이어트, 도로를 줄이고 지상과 지하의 공간을 가로수에 내어주고 또 일부분은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길로 가는 그런 어떤 도로 공간의 혁신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죠. 결국에는 가로수를 통해서 탄소 흡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도로라는 장소에서 자동차 통행량의 실제 배출량을 줄이는 것을 함께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국에는 어떤 도로교통 정책, 도시관리 혁신과 같이 도모해야지만 가로수가 그 도시의 중요한 브랜드이자 중요한 이제 얼굴로 살릴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제 아까 그 미국 뉴욕 트리맵에서 보면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마다 이 가치가 다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주택가 앞에 있는 큰 나무인데 규격이 35인치에서 아마 우리 치고 치면 한 1m 정도의 큰 나무인데 이 나무가 가지고 있는 연간 혜택이 맨 마지막에 빨간색을 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빨간색을 보면 연간 이산화탄소 그 감소량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한 51불이에요. 한 1년에 한 6, 7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6, 7만 원. 당연히 저거는 탄소 가격에 따라서 들쑥날쑥하겠지만 6, 7만 원인데 에너지 세이빙에 대한 경제적인 혜택은 279불이에요. 거의 30만 원 훌쩍 넘는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나무를 심고 크게 키워서 탄소 흡수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보다 훨씬 더 많은 게 나무를 심어서 그 주변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떨어뜨려 준다. 그 자체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에 더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 도시에서 주어진 역할이 온실가스 흡수인데 거기에만 매몰되면 나무의 가치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블루오션의 가치는 나무가 심어서 주변 지역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주고 다양한 가치를 해낼 수 있다는 거가 더 이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파리에서 5분 도시다 그런 게 다 그런 맥락으로 저는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도로를 줄이고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하고 그다음에 나무가 잘 살 수 있게 공간을 내어주고 우리는 저 프랑스 파리 이 쌍젤리제의 그 플라타너스 사각 전정된 걸 보고 우리도 멋지게 그렇게 해야지 하고 따라 하고 있는데 지금 프랑스 파리는 앞으로 2030년까지 2열 가로수를 4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를 절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그 아래를 광장과 정원과 놀이터로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줄이겠다는 것도 엄청난 큰 혁신인데 저는 우리가 딱 따라가고 있는 사각형 그 메로나 같은 가로수가 아니고 그 완전형에 가까운 자연형의 플라타너스를 4열로 바꾸겠다는 거. 그러니까 유럽은 저렇게 갔는데 우리는 파리의 과거의 모습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게 좀 아쉬운 부분인 거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누군가가 파리 가니까 이 사각 정형식의 가로수 심어서 멋지던데 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그 과거의 미적 기준과 그 시대가 요구한 시대상이 없고 지금은 이렇게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도 도심의 격자형의 자동차 길을 보행길로 바꾸고 실제 이 투수성 부정과 또는 나무가 있는 지역은 자연 기반을 통해 가지고 바꿔나가는 노력. 최근에 왜 유럽이 이렇게 혁신적인 이 정책을 도심에서 할까? 소위 도시 교통에 대해서 이 자가용 이용을 줄이면서 이렇게 숲길과 가로수 양을 늘릴까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여름철 폭염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보다 과거에는 이런 여름철에 온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그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알려졌지만 최근에 이 전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따라서 요즘 유럽은 거의 40도까지 육박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더 이제 혁신을 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회에 돌입했고 우리도 그렇게 되어서 할 수 있으려면 너무 늦은 거고 미리미리 또 준비하고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꼭 가로수가 아니어도요. 우리 보면 이제 아파트에도 나무들이 있고 특히 상가에 딸려 있는 그 대지 안의 조경 또는 큰 그 빌딩에 보면 공개 공지가 있고 우리 대학교 캠퍼스 그게 다 사유지잖아요. 사유지에 있는 녹지 조경이 공공적인 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공재로 여겨가면서 적절하게 규제도 하고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는 것이 가로수를 기반으로 더 확장적인 어떤 숲의 도시로 갈 수 있는, 그러면 적어도 저것을 그 도시에서 해나가려면 도시숲 조례에 생활숲이 있는데 생활숲의 대상을 저런 사유지 조경과 캠퍼스의 녹지와 공개공지에 있는 나무들이 생활숲의 대상이라고 좀 명확하게 좀 기재를 하고 그 나무를 행정에서 좀 공동으로 관리하는 그런 노력이 앞으로 필요한데요. 제가 최근에 지자체 이 도시숲 조례 제정하는데 관여를 했었는데 저 조항을 넣는 걸 다 어려워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되게 부서간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저거는 건축가 일이고 우리 아닌데 우리가 맡으면 힘들어져 하면서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건 순전히 이 정치적인 판단과 리더십으로 해 나가야 되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그런 요구가 커야 되겠죠. 네. 탄소 흡선에 중점을 두겠지만 결국에는 이 나무를 우리가 어떻게 애타게 여기고 보살피고 해줄 수 있는 시민의 사랑, 그 마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최근에 프라타르스 가로수 세 그루를 독살한 범인을 경찰 조사까지 가고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무혐의 처분이 되었어요. 증거 불충분으로. 그걸 아쉬워하면서 나무만 개죽음 당했다라고 막 항의하고 하니까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저는 편말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 나무를 베지 않겠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몇 달 지나서 또 똑같은 크기로 바꾸긴 했어요. 그만큼 이제 나무 한두 그루가 그냥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정도는 아니고 뭔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 달라진 태도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기후위기 시대에서 제대로 우리가 자연과 공생하며 살아가야 되는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가로수에 대한 관점과 관계망을 더 촘촘하고 풍요롭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활발한 프로그램과 또는 올바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청주에서도 나무 권리 선언, 나무를 위한 시민의 약속 이런 것도 같이 논의가 되고 좀 발표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가로수 시민연대회라고 해서 시민들과 함께 가로수를 위한 그런 마음을 좀 불태우고 또는 항의도 하고 정책도 마련해보자 그런 의지로 탄소 흡수으로 주로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저 나무가 살아있는 생명이다. 살아있는 생명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정책과 관리의 관행을 바꿔나가보자 하는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그리고 청주에서 중요한 가로수 도시로서 많은 모범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부럽기만 했어요. 우리 청주시도 그렇게 일을 희망하면서 두 번째 발제는 우리 청주 환경운동연합의 이성호 활동가께서 가로수 위기 대응을 위한 가로수 정책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짧게 불 좀 더 꺼주실래요? 여기가 빔이 되게 안 좋네요, 그러니까. 넘겨주실까요? 네. 예. 제목은 가로수 정책 제안이라고 거창한데요. 정책 제안이라기보다는 청계 가로수 상황이 어떤지 좀 현황을 좀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받은 청주충북 환경연합에서 일하고 있는 이동입니다. 반갑습니다. 기후위기 얘기 먼저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로수 상황 어떤지, 훼손되고 있는 상황 좀 말씀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보면 17년도 폭염 와서 저쪽 하복대 잠기고 저 롯데아울렛 이쪽 잠기고 했었죠. 그리고 18년도에 전국적 폭염이었고 40도 넘는 2020년에는 50일 넘는 장마였고 올해 상황도 올 상반기에 산불 지금 8월달에 폭우 난리였습니다. 다른 나라도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2019년부터 20년까지 6개월 넘는 호주 산불 오죽가서 5억 톤 정도 배출됐다고 하고요. 시베리아 산불, 우리가 영구 동토층이라고 알고 있는 베르웬스크라는 곳이 있는데 영하 68도 기록을 갖고 있는 곳인데
여기가 이제 2020년 6월 30일 영상 38도까지 올라갔죠. 결과 여름의 온도 차이가 100도쯤 나는 거죠. 100도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우면 영하 20도 떨어지니까 100도 차이라는 얘기는 여름에 더우면 80도 올라간다는 얘기인 거죠. 80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 정도가 이제 100도 차이인 겁니다. 작년도 뭐 폭염, 뭐 북유럽, 뭐 캐나다 폭염 뭐 심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유럽 얼마 전에 폭염의 가뭄으로 뭐 샤워도 못하게 하고 원전도 가동 중단한다고 하고 이런 얘기도 있었죠. 얼마 전에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뭐 성서에 나올 홍수가 발생해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고 3천만 명 이상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상황들이. 기후 위기 상황은 아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만 다 아마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진으로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만 잠깐 보여드리면 올 8월 달에 폭우였죠. 그리고 이제 유럽도 폭염의 가뭄에 파키스탄 여기 성서에나 나올 법한 홍수가 아니고 아까 이제 기후정의 얘기도 잠깐 나왔는데 파키스탄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겠어요. 우리나라보다 택도 안 되게 배출 안 하겠죠. 근데 이제 태평양에 투발로가 잠기는 것처럼 파키스탄 같은 나라가 지금 재난을 겪고 있죠. 근데 이제 청주를 놓고 보면 아까 이제 제가 17년 홍수 또 올해 홍수 있고 요즘의 상황 보면 보통 도시 지역에서 기후 위기 상황은 기후 재난 상황은 대체로는 덥거나 너무 그렇죠? 더운 게 덥거나 아니면 비가 많이 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청주에서도 온실가스 배출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이 더운 거, 열섬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사실은 기후 변화 적응 정책이잖아요. 적응도 하고 대응도 해야 되는 거고. 적응이 그런 거죠. 어차피 온도는 오를 거고 더워질 거니까 적응에 살라는 거죠. 근데 이제 도시에서 그러면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에 살기 위해서는 탄소 흡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가로수가 이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도시는 비가 와서 저기 복대동에 잠기는 것처럼 잠기든가 아니면 지금도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지만 햇빛은 되게 따갑습니다. 제가 이 고민들을 하고 있었어 갖고 작년 10월에도 10월인데도 아직도 햇빛이 따갑네 라는 생각을 작년 10월에도 했었어요. 올해도 10월달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올해 한 5월쯤 되니까 벌써 햇빛이 따갑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갖고 뭐 저보다 더 연세 있으신 분도 있지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이제 피부가 약해져서 그런가 싶은데도 또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그럼 5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면 5, 6, 7, 8, 9, 10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6개월은 햇빛이 되게 따가워서 그늘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따 마지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로수라는 생명, 나무도 생명이니까 생명을 지켜야 돼. 환경운동 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은 소중하니까 생명을 지켜야 돼 라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우리가 청주라는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에 도시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 가로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냥 환경운동하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존중하자는 차원을 떠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하면 여기는 어디냐면 안덕벌입니다. 청주 분들이 아실 것 같고 안덕벌이에요. 안덕벌 이제 청주 예대에 올라가는 길이죠. 거기 가로수가 있었어요. 모르시겠지만 근데 다 잘렸습니다. 꼬리채 뽑혔어요 그냥 이렇게 그때 이제 뽑아서 이제 다 옆에 쌓아놨던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가로수 심어져 있던 데가 다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때쯤 사진인데 다 뽑혀서 지금 아예 없죠. 가로수 심어져 있던데 다 없어졌고요. 이게 2020년이었고 안덕벌이었어요. 은행나무 23그루가 다 제거가 됐고요. 도로 정비 사업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저희는 처음에 도시재생 사업 이제 한창 할 때여서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일어나 했더니 알아봤더니 도로 정비 사업하면서 이렇게 다 없어졌더라고요. 사실은 여기가 인도도 되게 좁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가로수 이 뿌리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사실 그 상가 주민들이 민원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걸을 때는 걸리는 문제도 있긴 했고요. 근데 어쨌건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 싹다 가로수 없앴죠. 지금은 다 떼약을 지금 걸어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를 시청사가 이제 일로 옮겨갔잖아요. 주로 이제 다 차로 가니까 못 느끼실 텐데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알죠. 아, 되게 걷기 힘들었다는 거. 여기는 어디냐면 여기 방아다리 사거리입니다. 방아다리 사거리고요. 예전에도 여기 이제 제2청사인가 해갖고 시청 뭐 과들이 좀 있었는데 방아다리 사거리의 그 우민 처음에 이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베졌죠. 없어졌습니다. 파란 거 똑같은 거고 나무 이제 밑둥만 남았죠. 왜 잘렸나 봤더니 은행나무여서 그 은행 그 암수 교체한다고 그걸 이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있던 나무가 그냥 그 냄새 난다고 교체됐어요. 이 라인이 이제 좀 교체가 됐는데 근데 사실 산림관리과에서 이거 은행 문제 때문에 그 은행을 터는 기계도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보이는 거 알고 있는데 하여간 그 암수 교체하려고 아무래도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은 사실은 상가에서 민원이 많이 오죠. 우리 가게 앞에 식당인데 이거 똥냄새 나갖고 사람들 안 온다. 그러니까 잘라달라고 이제 자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은행이 다 이게 은행은 암수 보험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행 열매 보고 하는데 다 이제 순나무로 바뀌면 이게 그게 괜찮은 건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은행 문제가 있다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게 괜찮은가? 하여간 이런 이유 때문에도 나무는 잘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안길 입구고요. 이것도 2020년쯤이고 은행나무 18그루가 이제 민원 때문에 이제 가지치기가 되고 잘리고 이제 강전지가 되고 성안길은 이제 우리가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도 이렇습니다. 이것도 2020년이고요. 여기는 가경천이고요. 가경천 살구나무가 다 잘렸어요. 157그루가. 원래는 여기 가경천 전체 구간에 한 600그루 이상 자를 계획이었는데 첫 번째 여기를 자르고 난리가 나갔고 자르지 못했죠. 가경천이고요. 이거는 하천정비 사업 때문에 자른 겁니다. 사실 이건 청주시가 자른 건 아니에요. 이건 이 하천정비 사업 자체를 충청북도가 한 거예요. 충청북도가 하고 그 2017년 아까 말씀드린 홍수 때문에 계획된 하천정비 사업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사업하고 뭐 여러 가지 하천 정비 사업하고 수많은 하여간 사업들을 하면서 가로수가 잘리고 이러고 있어요. 충청북도가 자르긴 했는데 그때 이제 충청북도 그 재난안전실 쪽 그 담당자이 말은 청시에 어쨌건 협조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킨 자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잘렸습니다. 이게 문제가 많이 돼갖고 이 사업 전체적으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구간은 전체 6km 구간에 600몇 그루 자르는 거였는데 나머지 구간은 최대한 안 자르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도 몇십 그루는 잘라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다 잘릴게 하나 남은 거죠. 뭘 하려고 했던 거냐면 여기 이제 가로수가 다 있었던 건데 여기다가 홍수방지벽을 설치하려고 다 자른 거예요. 홍수방지벽을 설치하려고 보니까 가로수가 걸려서 다 잘라버린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존치하면서 하겠다고 하니 방법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가로수가 막 싹싹 잘리는 거 말고도 아까 이제 강전지 얘기 나오는데 강전지 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이제 낭성 가는 길이에요. 낭성 가는 길, 낭성은 지나서인가요? 낭성 지나서 이제 미용 가다가 바로 이렇게 심하게 이게 나름은 당시에 주무관 얘기로는 신경 써서 이런 모양으로 자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보기엔 이렇게 잘라놓나 쉽게 잘라놨더라고요. 이게 뭐 위적, 감각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전지 되는 경우는 뭐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여기에 이제 시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아파트에서 자른 거죠. 근데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건 목을 쳤죠. 그냥 쳤습니다. 시내 곳곳에도 이런 데 많습니다. 여기 롯데시네마 비구의 시내 아까 이제 그 방아다리 사거리에 이렇게 또 강전지 된 애들도 있고 여기는 어디냐면 그 옛날 경실련이 있던 그 앞에 어떤 교회에 있는데요. 그 교회 인근에도 다 이제 목을 쳤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사실은 이게 개인 땅이니까 개인들이 알아서 이게 자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강전지 된 게 이제 전기줄 때문에 시내에서 강전지 되는 경우는 전기줄 때문이 많죠. 한전에서 이제 해갖고 그걸 받아갖고 이제 시에서 자르는 거니까. 근데 사실은 그거는
한전에서 자르는 거로 보긴 해야 되는데 시내 곳곳에서는 사실 전기줄 때문에 강제연기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무심천변이에요. 무심천변이고 여기가 이제 시향버들이 80주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있는데 여기 자전거 타는데 걸린다고. 그리고 이게 등이 좀 있는데요. 이쪽으로 등 불빛이 안 보인다고 다른 겁니다. 이건 올해고요. 올해인데 올해 봄이고 항해를 좀 해갖고 이렇게 자르다가 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싹 이렇게 또 잘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거 자를 때 항해하면서 그분들이 이제 자르는 이유는 자전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 자르냐고. 뭐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여기는 어디냐면 저기 이제 테크노폴리스 안에 이제 백로 서식지가 있어요. 거기 이제 내곡초등학교 있고 거기 강서 이동주민센터인가요? 그 앞에 오래전 백로 서식지가 있는데 그 서식지 앞 옆에 이제 바로 여기가 백로들이 있던 곳인데 이제 나무들이 많이 잘렸는데 보니까 이 인도에 가로수들이 있었어요. 이게 작년 잘 안 보이는데 2021년 6월이고요. 그 인터넷에 지금 사진을 제가 다운받은 거고 2021년 6월에는 가로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가 여기 백로 서식지여갖고 논란이어갖고 여기를 감벌을 하니만이 논란이 막 됐어요. 근데 결국은 감벌을 했죠. 감벌을 하고 나서 가서 보니까 이거 며칠 전인데요. 이 가로수도 다 없앴더라고요. 감벌하면서 같이 짐작입니다. 이건 확인을 안 해서 가로수까지 같이 그냥 없앤 게 아닌가. 여기에 백로들이 앉을까 없애는 건지 하여간 있는 가로수를 없앴고 포장을 하고 이렇게 펜스를 쳤더라고요. 여기도 당연히 이 단독주택이랑 문제가 있어갖고 여기도 감벌을 다 했고요. 그래서 어쨌건 지금 청주 상황은 우리가 제 고민은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청주를 재밌는 도시로 만드는 게 중요한 문제인지 저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재밌는 도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청주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안전하고 쾌적하고 잘 살려면 도시를 잘 걸어 다닐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공기청정기 틀어줄 테니까 에어컨 틀어줄 테니까 나오지 말고 더우면 방 안에 있어라고 하는 거는 뭐 좋은 정책이 아니잖아요. 도시를 시원하고 잘 걷고 니들이 항해할 수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 나와서 잘 다녀 라는 게 저는 사실은 청주를 좋은 도시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했을 때 가로수는 완전히 논외인 거죠. 그런 정책이 없기도 하거니와 그런 쪽으로 접근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로수는 뭐 도로정비 사업할 때, 도시 재생 사업할 때, 하천 정비 사업할 때 수많은 개발 사업들을 하면서 그냥 걸리적거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쉽게 그냥 달려 나가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간단하게 제안 드리면 말씀드렸던 수많은 이런 개발 사업 진행할 때 가능하면 가로수를 우선 보호하면서 진행하는 쪽으로 사실 이렇게 하면 좀 돈이 더 들 수는 있을 거예요. 보통 그렇잖아요. 공사라는 게 싹 다 없애버리고 그냥 까는 게 보통은 싸고 빠르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는 그런 방식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정비 사업 싹 다 대버리고 홍수방지 만들려고 했던 건데 결국은 최대한 존치하면서 하겠다고 해서 아마 비용은 올라갔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비용은 쓸 거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요즘 들더라도 시기가 좀 늦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가로수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그런 개발 사업들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는 다 아시겠지만 여기 바로 뒤입니다. 여기 분수 있고 여기 큰 건물 있고 이건 아마 도시 재생 그때 한창 서안클 입구 쪽에 큰 소나무 심고 이 밑쪽으로는 물길 주성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다 나무 있던 곳이 다 죽었죠. 땅을 파고 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화분처럼 크게 해놨습니다. 지금도 이 상태로 있어야 돼요. 요거만 덩그러니 남아서. 올해 보니까 여기 다시 이제 막 이렇게 여기 뭐라고 하죠? 블럭을 정비하더라고요. 전 이거 하면서 나무를 좀 심으려나 했는데 그냥 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금도 떼약으로 남아있죠. 여기 청대 앞입니다. 청대학교 앞에 먹자골목이라고 하죠. 여기도 이제 이게 도시 재생 사업이었던 것 같아요. 도시 재생 사업이어서 여기 일반 통행로로 만들고 원래 일반 통행이 아니었죠. 양반 쌍방이었는데 일반 통행으로 만들면서
도시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차는 차대로 그냥 주차 그냥 되고 있고 가로수를 저는 여기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기줄이 이렇게 걸리는 것도 아니고 간판도 여기는 어차피 인도를 좀 넓혀서 기존보다는 인도가 넓어진 건데 안 심어요. 이런 것도 갖다 놨죠. 여기도 이렇게 죽었는데 얘가 잘 살 수 있을까 좀 걱정이에요.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땅에 심은 게 아니에요. 그냥 화단처럼 해놓은 겁니다. 저는 이런 도시 재생할 때 이제는 숲과 나무에 대한 개념을 도시 재생에도 좀 담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던 여기 나가면 광장이 2개 있는 거잖아요. 옛날 청주 역사 앞에 광장, 이 도시재생 홈센터 앞에 광장, 저쪽에 청소년 광장. 그런 도시 재생, 도시 계획 하시는 분들이 여기 교수님들 계시는데 도시공학 쪽 교수님들이 광장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80년대 뭐 여도광장 이런 거 없어지고 막 하면서 광장을 무조건 만들어야 돼. 광장. 떼하게 광장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인도만 넓힌 게 좋다. 인도만 넓히고 어차피 주차장밖에 안 되는데. 조금 이제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나 이런 사업 할 때도 나무랑 숲에 대한 고민들을 같이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청주 기계공고 뒷길이고요. 기계공고 옆에 바로 주성초등학교가 있잖아요. 여기도 인도를 넓혔어요. 이게 올해인데 여기는 이게 무슨 사업이었어요? 그냥 이거 도시 재생 사업도 아니고 도로 사업도 아닌데 무슨 사업이었고 그 사업을 하면서 인도를 넓혔어요. 넓혔는데 뭐 간판이 가리는 것도 아니고 전신주가 있긴 하지만 이쪽 안쪽으로 있죠. 이쪽에 충분히 가로수를 심을 수 있는데 안 심어요.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여기 다니는 때 더워요. 더운데도 공간을 심을 수 있는데 쉽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하는 게 아닌 겁니다. 이 며칠 전인데요. 떼약입니다. 그냥 여기 30km 있잖아요. 초등학교 있어요. 30km 있죠.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개발 사업들 할 때 가능하면 가로수를 저는 이제 좀 보존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없는 것들은 심고 해야 될 것 같고 없는 거 심어야 될 것 중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어디냐면 터미널입니다. 이쪽이 터미널이고요. 여기가 이제 건너편에 버거킹 있고 그린플러스인가요?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 해가 거기 사거리인데 청주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 중에 한 곳이죠. 근데 여기 보면 떼약이에요. 가로수 없어요. 이런 데조차 없습니다. 사창 사거리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잖아요. 사창 사거리에 조치어쪽 버스 타는데 가로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는 알아보니까 여기 사유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심는 건데 시에서 어떻게 못하는 건데 저는 그러니까 이미 다 심고 할 수 있는 것들도 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 이제 의원님 몇 분 계시는데 전 이런 게 정치의 역할을 생각해요. 정치 영역에 나서서 여기 건물주 얘기하고 해갖고 가로수 필요한 게 심자. 그래서 행정에 얘기해서 여기 심게 내가 허가 맡아올 테니까 그러면 돈 들여서 나무 심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정치에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싶고 어쨌건 청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도 가로수가 없습니다. 떼약이에요. 제가 주로 버스 타는 곳에서 합니다. 저희 집 앞이에요. 여기 강서지구인데 여기 상가 쪽은 가로수가 없어요. 상가 건너편에 가로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상가 앞을 주로 가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도 다 상가 앞으로 다니고 이게 조금 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은 아닌데 아파트 쪽에 그쪽에 가로수를 1열로 심어주고 글로 다니라고 그들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사람들은 주로 그로 안 다녀요. 왜냐면 상가를 가기 때문에 상가 앞을 주로 다니죠. 근데 여기는 상가 앞이니까 안 심는 거예요. 마인드도 바뀌고 이런 택지 개발할 때 좀 바뀌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안 심어놓기 때문에 심기도 어려운 거죠. 처음에 도시계 택지 개발할 때 심었으면 되는 거죠. 이런 데는. 그리고 이제 조례도 있는데요. 좀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청주시 도시림 및 가로수 조성 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별표로 해서 이제 전지에 대한 규칙도 있습니다. 이제 그 강전지를 그러니까 강전지가 아니라 이럴 때 전지해야 된다라고 써 있어요. 한 문장만 바꿔도 돼요. 이럴 때 전지할 수 있다라고만 해도 사실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여기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위원회도 사실은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죠. 행정에서는 그래요. 민원전화 오는데
저는 그럴 때 만약에 이 심의위원회가 활성화되어 있다고 하면 이거 심의위원회 토스하면 돼요. 그래서 정말 심의위원회가 뭐 구별로 있고 동별로 있으면 그 위원회에 뭐 주민도 들어와 있고 뭐 전문가도 있고 행정도 있고 의회도 있으면 그 민원 들어온 데 가서 검토하는 거죠. 이거 정말 잘라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뭐 논의기구를 만들면 행정의 부담도 많이 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지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쨌건 이 조례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서 간의 협조 체계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로수 기본관리는 푸른도시사업본부의 산림관리과가 합니다. 아까 이제 기후위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가로수를 청주라는 도시에서 가로수를 다시 봐야 된다고 했는데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관리본부의 기후대책과가 따로 있어요. 근데 사실 도시에서는 폭염, 가로수가 가장 관련 깊게 폭염인데 폭염 대응은 또 기획행정실 안전정책과에서예요. 아까 이제 수많은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가로수가 훼손되는데 하천 관리는 하천방제과에서 하죠. 그 공고 뒷길, 주정처 뒷길 거기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었어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이었는데 이 사업은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해요. 다 다릅니다. 도시재생사업 당연히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데 재생성장과 현재는 하고요. 아까 이제 택지개발할 때도 기반성장과에서 합니다. 저는 이 과들이 다 개별적으로 자기 사업할 때 가로수가 훼손되는 건데 그걸 이제 산림관리과에 저희가 잘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더 이 청주라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가로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과들 간의 협조가 좀 잘 돼갖고 가능하면 가로수가 보존되고 가로수가 더 많이 심어져서 아까 이제 수강필부님 말씀하셨는데 좀 더 시원하고 시민들이 같이 잘 살 수 있는 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가로수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생명이니까 지켜야 돼가 아니라 우리가 청주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존재가 가로수이기 때문에 가로수를 지키자라는 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행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 시민들 재밌게 해주는 게 역할은 아니잖아요. 시민들이 여기서 안전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행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가로수에 대한 기본 정책도 이제는 청주시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진 2컷만 넣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 사진 2컷 넣습니다. 제가 사거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사거리가 사직사거리입니다. 여기는 그 보통 이제 사거리에 그런 햇빛 가리는 거 설치하잖아요. 여기는 설치 안 돼 있어요. 가로수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다 그늘 쉽니다. 지금도 이제 시에서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다 그냥 그걸 설치하진 않더라고요. 나무를 심는 곳들도 있는데 어쨌건 사직사거리 되게 좋아합니다. 여기 저희 사무실 뒤입니다. 아까 양거짐 얘기 많이 나오는데 청주는 양거짐이 되게 많아요. 이게 입도 크고 많이 떨어지고 해서 청소하고 어렵고 이게 또 뭐 잘 쓰러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다른 지역에 어떤 교수님 그제한테 하더라고요. 어쨌든 도시가 시원해지려면 넓은 그늘이 필요한데 양거짐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양거짐을 막 심자르자르 하는 교수님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미 청주는 양거짐 되게 많아요. 시청 앞에 예전에 트럭 부닥쳐 갖고 이제 물어줬다는 얘기를 듣긴 했는데 어쨌건 우리가 청주라는 도시를 어떤 도시를 만들지 같이 잘 고민해보고 그렇게 뭔가를 해나갈 수 있는 시작이 오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